한국은 주택의 시가총액이 6,300조가 넘는데요. 이거는 GDP의 3배가 넘어가고 GDP의 3배가 넘어가는 주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GDP의 1배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이게 진짜 황금 밸런스인데 주식도 2배, 주택도 2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어디 투자하냐면 다 주식이 아니라 주택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주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임차료가 나오는 것이 지금 고정비를 올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거나 합리화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현재는 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다른 잔 정책 없이 돈은 알아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흘러오게 되거든요.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가계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 몇십 년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재평가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사국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사국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오늘 파란색과 빨간색 뭔가 태극기인가요, 우리? 아니, 왜 이러시죠? 짜지 않았지만 색깔이 어쨌든 이렇게 맞아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기업 주가가치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금투세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 22년에 2년 유예를 했는데 네.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이 채널도 이제 주식 투자를 다루는 그런 채널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PBR 1배가 약간 안 되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1.4배고 대만은 2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소위 3배가 넘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투세 폐지이고,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에이션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고, 그리고 거래 인프라에 그런 불공정 관행 같은 것도 좀 막고 등등 여러 정책들이 어저께 좀 패키지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의도는 뭐 긍정적이다. 네. 그 뒤에 또 의견이 있을 추가적으로 것 말씀을 같은데. 드리면은 새벽에 이제 축구 경기를 좀 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세계 1등까지는 아니어도 그 우리나라 선수들 몇몇을 보면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 대비 우리가 좀 못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월드 클래스 레벨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축구로 비유하면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소위 더 이제 그 피파 랭킹이 낮은 국가들이랑 붙었을 때 우리가 제 실력을 받지 못하는 게 한국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뛰어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을,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줘야지 되는데요. 그거에서 가장 큰 게,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만년 저평가 근간은 딱 2가지고, 아마 이거는 다 공감하실 건데, 첫 번째는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라는 거는 2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이 근본적인 그 밸류에이션 그 혁신의 큰 원인, 그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걸 바꾸는 거고, 다른 것들은 좀 미세하게 바꾸는 거니까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 정부의 그런 잔 정책들은 매우 시장 친화적인데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연초에는 1월 2일 날 증시 개장식 때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걸 했지 않습니까? 축사를 했는데 그때도 상법이 개정될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2주 지나서는 이사회의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정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원한다면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도 좀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한국은 근본적으로 배당세제가 종합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는 다들 세금 내시니까 아시겠지만 6%에서 점점 올라가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45%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약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이익을 기업에 유보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생전에 이제 배당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동시에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너무 높아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우회하는 경로로 이제 편법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제가 현직 애널에 있을 때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산더미 같이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이름만 말하면은 그냥 여기 일감 몰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 모기업에 있는 그 EPS가 일감 몰아준 기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주주들에게는 훼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사회가 견제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회사만을 위해서 막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거버넌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국 네.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결정된 거다 보니까 결국 다 이게 패키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저평가 원인이 있는데 여전히 모래주머니를 찬 채로 선수들에게 더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리 월드클래스 선수라도 다른 쪽도 어차피 그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이니까 저평가를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지금은 그냥 굳이 비유하자면은 모래주머니는 찼는데 그거를 떼주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막 열심히 뛰라고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는 것도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그렇죠. 같다. 네. 축구 열심히 보고 오셨나 봐요. 축구 비율을. 예. 새벽에 축구 2대0으로 져서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상태로 왔습니다. 진짜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우리 선수들 뛰어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런 말씀. 네. 뜬금없지만 좀 전하고 네. 싶네요. 계속해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20년간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뭐가 이제 더 선행하는 뭐 이런 건 있었겠죠. 최근의 흐름은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이 다 원화 표시 자산이고 네. 원화 표시 자산이 우리나라 경제를 따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네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대부분은 이제 동행해 왔거든요. 다만 주식은 이제 외인 투자 비중이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행 지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네. 좀 더 이제 변동성도 높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빨리 움직여 왔는데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이제 연준 FOMC 회의를 보면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 제 지인 네. 중에서 인천에 있는 재개발을 공부를 많이 하는 지인인데 인천 재개발 공부하는 지인이 새벽에 FOMC 회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연준 FOMC 회의를 왜 보냐? 물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인천 재개발 투자의 FOMC 회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FOMC 회의가 금리. 결국 한국 금리에 영향을 네. 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도 굉장히 거의 동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잉여 재원이 파킹되는 그런 자산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동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챙길 거 다 챙겨보거든요. 데이터 다 보고. 그래서 지금은 두 자산 시장 간의 격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주택의 시가총액이 6,300조가 넘는데요. 이거는 GDP의 3배가 넘어가고 GDP의 3배가 넘어가는 주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GDP 1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은 3배, 주식은 1배.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이게 진짜 황금 밸런스인데 주식도 2배, 주택도 2배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지금 주식이 2배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어디 투자하냐면 다 주식이 아니라 주택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주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임차료가 나오는 것이 지금 고정비를 올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거나 합리화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건 현재는 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다른 잔 정책 없이 돈은 알아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흘러오게 되거든요.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가계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 몇십 년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재평가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이렇게 보통은 따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차트 하나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20년간 부동산과 네네. 주가 변동률 추이. 요거는 차트는 설명만 좀 해주세요. 네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나 주식 차트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부동산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점에는 주택 시장도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네. 뭐 97년 IMF는 다들 아시는 이벤트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택 시장이 좀 견조하긴 했었지만 2년 지나서 중공 미비약 많아지는 2010년에 서울 아파트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저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완전 유동성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돈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주택 시장 역시 지금 코스피가 겪고 있는 그 유동성 가뭄의 영향을 받으면서 2년간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으로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은 가계의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가 주택시장 강세였던 그 배경이고, 최근 2년 동안에는 그 돈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식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일주일 만에요. 2조 4,765억 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9억 원 이하 집들의 어떤 거래가 좀 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이런 프로그램은 금융시장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책모기지는 작년부터 좀 티나게 많이 했고요. 정책모기지가 더 각광받은 거는 민간 금융시장이 좀 죽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전년이랑 비교하면 작년에는 똑같이 1월 29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주일 동안 10조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었고, 그리고 9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누구나 살 수 있었는데 신생아로는 23년 출산 가구 이상부터 살 수가 있다 보니까 또 부부 합산 1억 3천 소득 제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신청이 확실히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약 4분의 1 규모인 것 같고요. 특례론은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볼 때 예산 40조인데 7일 만에 10조 써버려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상반기 때 다 고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시장에.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크게 올라가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이런 공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민간 금융시장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가계대출이. 그래서 합산 유동성은 작년, 재작년과 유사하게 큰 증가폭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적인 그런 좀 위축 장세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신생아론이 어쨌든 2조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40조 원 예산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는 좀 온기가 돌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저리로 대환되는 규모가 조금 더 신청이 예.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사실 정책 모기지도 똑같았고요. 네. 이게 디딤돌 원래 신생아론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에 특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특례 디딤돌은 구매용, 특례 버팀목은 전세용이고요.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대환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2조 5천억 중에서 60%는 대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매수에 들어가는 돈은 1조 원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시장 돌려세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대 최고 공사비를 기록하는 아파트 단지 뭐 등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까? 네. 지금 네.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아. 것 같은데 22년, 23년 인플레이션 이후에 우리나라 건설 부동산 시장에도 그 공사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서초구에 짓는 요 신반포 22차는 소위 가장 이제 입지 가치가 높은 그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마감재 퀄리티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과거에도 한 4년 전에는 네. 이 정도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뭐 한 800만 원이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300만 원. 네, 지금 많이 올랐고 일반 아파트도 과거에는 500만 원이면 지금은 일반 아파트가 80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종전에는 금융비도 쌌는데 지금은 금융비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 상승 요인이 전체적으로 그 정비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상승 요인이 직관적으로 들어왔던 게 이런 단지인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로 가면 갈수록 분양가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서울은 뭐 이렇게 1,300만 원 평당 공사비여도 분양 뭐 6,300만 원에 하면 땅값이 5천만 원이란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공사비가 800인데 분양을 1,200에 하면 토지비가 400밖에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공사비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지방의 이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그런 정비사업 경기 위축이 이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걸 반증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뉴스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이제 진앙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화곡동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 건수가 뭐 강서구 전체의 85%를 넘게 차지했다. 이 뉴스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전세 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뉴스인데 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그 빌라 경매, 그러니까는 이제 채권단이 그 이자를 못 내니까 채권단위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한 게 강서구에 아주 집중돼 있고 강서구의 화곡동 한 개 동이 네. 서울 전체 40% 정도에 육박하고 전국에 한 1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그렇죠. 사건들이 여기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주 기준으로는 보합세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강세였는데 그게 아마도 이런 빌라 시장에 있었던 전세 관련 사건 사고 때문에 그 소형 아파트 선호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빌라 시장은 임대 시장이 굉장히 소위 이제 초토화되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올해 한 6월까지는 2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역전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런 주택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는 반지인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작년에 너무 큰 손실을 봐가지고 국토부를 통한 증자도 부족해서 네. 일주일 전 기사를 보시면은 올해 이제 채권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공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규모가 꽤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조 수준이 아니고 5조 원에서 20조 원 레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채권을 발행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사니까 이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보험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급되는 전세대출 금리가 이제 이런 위험 요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거에 기반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주목하셔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